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제 올킬. 많은 분들이 무당이라고 막 네? 축하합니다. 가져주셨습니다. 예. 어떻게 6경기를 다 맞출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저도 놀랐어요. 토토 했냐고 물어보신 분 되게 많더라고요. 61배. 불행하게 제가 이런 돈복이 없습니다, 진짜. 주식도 안 해요, 심지어. 그리고 뭐 커뮤니티 갔더니 그 글만 쫙 있더라고요. 이 시간 최고의 축구 기자. 축신 추가. 축신. 제가 지금 축신이랑 같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이번 라운드 쫓아가신다는 분 많은데 너무 부담됩니다 지금. 나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많은 이야기거리 나왔던 1라운드 이어서 2라운드 프리뷰 그리고 제 아주 예측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6일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제주와 전북의 경기입니다. 남기일의 짠물 축구 그리고 김상식의 화공 축구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 성남에서 0대0으로 비겼죠. 보면서 느낀 건데 아직 안 올라왔다.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 많았어요. 그나마 수비 쪽은 좀 여전히 견고했고 이게 아무래도 수비랑 허리지는 지난 시즌부터 발을 맞췄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크게 흔들림 없었던 것 같아요. 수비를 보면 지난 시즌 주전으로 나선 정훈, 권한진, 김호규 라인이 굳건한데 사실 정훈 자리에 송준 나설 줄 알았는데 몸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경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허리진도 정우재, 이창민, 여름, 안현범이 나셨는데 이창민의 파트너로 영입생 여름이 나섰거든요. 김영욱 선수 부상이 좀 있다고 합니다. 이번 경기도 그렇기 때문에 허리와 수비는 지난 경기와 똑같이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변수는 공격진입니다. 공민현, 주민규, 이동률 중에 이동률만 좀 눈에 띄고 나머지 선수는 좀 부진했거든요. 후반 들어온 진성욱 선수 퇴장까지 당했고요. 제주는 일단 올겨울 데려온 용병중의 트리오 중에 자와다 선수가 지난 경기 후반에 잠깐 나왔는데 제르소랑 켄자바예프가 엔트리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빠른 자원들이기 때문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역습의 선봉을 설 수 있다는 점 아무래도 전북을 상대로 선수비 후역습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라야죠. 조심스럽게 후반 교체 출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웨인이 이날 제주의 변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고요. 전북은 개막전에서 서울을 2대0으로 꺾긴 했지만 아주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전반은 좀 답답했고 후반에 교체 들어 좀 나아졌는데 김상식표 화공이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려면 좀 임팩트를 남길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제주 원정이 쉽진 않겠지만 김상식 감독이 수비보다는 공격 쪽에 좀 초점을 맞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최전방과 이선 조합을 어떻게 꾸릴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전처럼 후반에 힘을 줄지 아니면 초반부터 강하게 갈지 이게 포인트인데 결국 전북의 메인의 키는 4-1-3-2. 만 기자 여러 차례 강조했던 4-1-3-2가 될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상대가 제주 특히 더 내려설 거 아니에요. 전북이 어떻게 이를 풀어날지 좀 궁금한데 김상식 감독이 준비된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밀집 수비 타파법을 미리 좀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 실제 어떤 방법으로 갈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전체 올 시즌 전북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방법이거든요. 일단 지난 시즌 경기를 통해서는 구스타보보다는 일루첸코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전북의 키는 일루첸코가 쥐고 있다고 보는데 제주가 지난 시즌 일루첸코 같은 유형의 공격수한테 좀 약했어요. 안병준한테 약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뚝배기나 파워를 갖춘 공격수한테 약했기 때문에 일루첸코가 이계통의 끝판왕이잖아요. 일루가 상대 수비를 압도한다면 이선에 더 많이 찬스가 날 것 같고요. 이선에는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부상 중에도 이승기의 복귀가 유력합니다. 악재라고 한다면 한교원이 부상으로 이번 원정에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선은 지난 경기와 비교해서 변화의 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22세는 이성윤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수비는 뭐 특별히 손댈 부분이 없습니다. 만 기자 얘기했지만 이용이 확실히 정상이더라고요. 오버래핑하는 것도 그렇고 크로스하는 장면도 그렇고 좋았을 때 이용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뭐 이주영이 약간 불안하긴 한데 후반 경기력 보면 또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북 폭백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지난 경기 22세 때문에 사실 골키퍼 김정은 들어간 걸로 좀 여러 가지 관심이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전북 자원 중에 뭐 최희원이나 또 명세진 같은 선수도 있거든요. 일단 22세는 이성윤 백은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북 경기력에는 아마 22세 카드에 계속 변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가 땡기거든요. 솔직히 그래도 전북으로 가겠습니다. 쉬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낮은 배당 안전하게 가겠다. 제주 원정이 쉽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제주의 현 흐름보다는 전북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도 전북 승하는데요. 성남 제주전을 봤는데 제주가 확실히 갖춰지지 않은 느낌을 받았고
전북이 서울전처럼 후반에 힘으로 누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같은 네. 4시 반 광주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광주와 울산의 경기입니다. 네, 광주 대 울산전은 엄원상 대 이동준의 맞대결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드스타. 네, 일단은 두 선수 주 포지션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갔고요. 나이는 이동준이 2살 더 많은데 두 선수 모두 올림픽 대표를 거쳐서 지난해 나란히 성인 대표팀에서 데뷔를 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 두 선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오르내렸죠. 맞아요. 근데 이동준 결국은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적을 했고 엄원상은 숱한 러브콜에도 광주에 잔류를 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두 선수를 원하는 팀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 자체가 두 선수의 어떤 시장 가치를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날 굉장히 좀 재밌는 맞대결이 될 것 같은데 개막전에서 이동준이 조금 빛났습니다. 이동준이요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동준이요, 네. 네. 강원전에서 환상적인 칩샷으로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었는데요. 뭐 멀티골 넣은 김민성이 그 라운드 MVP 받긴 했지만 저희가 뽑은 KOM도 이동준이었고 맞아요. 제가 봐도 이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확실히 일취월장했다. 아, 부산 시절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짧은 사이에 몸은 변화가 있었는지 확실히 좀 업그레이드. 뭐 뒤에 아마 좀 든든해서 그런 느낌도 있고 좀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대쪽에서 엄원상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수원전에서 사실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필드 플레이어 중에는 아마 평점이 제일 높았던 것 같은데 연맹 평점이 그래도 공을 잡는 횟수가 적었고 슈팅도 이렇다 할 슈팅도 때리지 못한 만큼 이날을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엄원상이 아무래도 팀 그 상성을 봤을 때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그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동주뿐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김인성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아니어도 이청용 나와요. 이청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은 측면 미드필더 혹시 측면 공격수도 수비에 가담을 해줘야 합니다. 맞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도 역습 상황에서는 그 빈 공간으로 달려가는 그런 플레이를 펼쳐야 해서 엄원상이 두 사람 목 정도는 해줘야 한다. 예, 근데 이 정도 해줘야지 지난해 5월 맞대결처럼 뭔가 좀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1차전 5대0 대승 거두긴 했지만 2차전은 그렇게 쉬울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 성향이 다르거든요. 상성이 중요하죠. 예, 강원은 조금 더 라인을 올리는 축구를 하고 조금 모험적인 축구를 하는 반면에 김호영 축구는 조금 투볼란치 박아두고 좀 안정적인 축구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수비를 벗겨내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역습을 때리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윤보상 같은 경우에도 수원전에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윤보상을 뚫기에도 조금 벅찰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 개인적으로 조현우와 윤보상의 미친 운동신경 대결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거든요. 다녀와서 생생한 리뷰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몇 대면? 먼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하면 뭐 안전하게 울산이 승리할 것 같은데 대신 뭐 5골보다는 한두 골 차 정도로 승리할 것 같습니다. 이번 라운드 전체적으로 어렵더라고요. 네. 이 경기는 유일하게 쉽게 했습니다. 네. 울산. 지금 울산은 이미 궤도에 오른 팀, 광주는 아직 어허. 올라가야 되는 팀. 네, 박찬준 울산 따라가고 이제 욕한다 이제. 네, 세 번째 경기입니다. 6일 오후 4시 30분 인천 전용에서 열리는 인천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첫 경기를 통해 두 팀 다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인천은 일단 무고사 공백이 확실히 드러났죠. 맞아요. 수비나 허리 조직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최전방 무게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무고사는 아직까지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당분간도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아버님이 세상을 떠난 거에 대한 정신적 충격도 있고 몸 상태도 정상이 아니거든요. 일단 무고사 자리에서 뛸 수 있는 한국의 제이미 바디, 유동규는 포항과의 개막전에 선발 출전했지만 확실히 4부 리그와 1부 리그의 차이를 실감했고요. 네. 또 다른 최전방 자원이죠. 김현은 아직 풀타임을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인천이 포항전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슬로 스타터 이미지를 이 경기를 확실하게 지우자 이 생각을 갖고 나갔는데 안 됐거든요. 대구전까지 승리하지 못한다? 그럼 예년과 비슷하게 올 시즌도 초반 역시 인천은 초반에 안 돼. 라는 생각을 선수들 머릿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성환 감독은 어떻게든 이 경기는 잡겠다. 우리는 선언한 상황이거든요. 이날 경기 4개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는 사실 부상이 아니라 전술적 이유로 제외됐었는데 그때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조성환 감독이. 측면이든 중앙이든 어떤 역할이라도 부여를 받을 것처럼 보이는데 4개바가 사실 중앙이 가능한 선수거든요. 맞아요. 네. 말컹과 같이 뛰었을 때 경남 시절에 말컹이 없을 때 원톱도 봤던 선수예요.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섀도우로 많이 뛰었고 저는 의외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들고요. 솔로 플레이가 가능해서 현재 답답한 공격진에 차이가 만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날 인천의 키플레이어 4개 바라고 봅니다. 4개 봐. 예. 인천 이번에도 22세 카드 가장 확실한 22세 카드죠. 이준석의 출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22세 활용법에 대한 고민이 좀 클 텐데 조성환 감독 직접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포항전과는 다른 형태의 활용을 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둘 넣는 거가 생각보다 썩 좋은 방법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일단 자원이 박창환, 김채훈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자원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활용 방식에는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네. 대구 고민은 역시 세징야 파트너입니다. 대구는 손FCR 개막전에서 전반 후반의 경기력 차이가 진짜 180도 달랐어요. 전반은 세징야 원톱으로 뒀는데 그랬더니 허리에서 볼을 안 돌았고 후반에 올리고 세징야를 조금 내리니까 좀 경기가 풀렸거든요. 인천전에서 아예 김진혁을 전반부터 올렸을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대구에 박기동 선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허리 때문에 아직 경기에 나서기는 좀 어렵다고요. 그래서 김진혁이 대구의 키를 쥐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요. 김진혁이 손FC처럼 해준다? 세징야의 파괴력이 더욱 배가 될 수 있고 또 마무리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일단 김진혁 선수 발끝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김진혁이 전방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오우성 선수가 빠지고 수비수인 조진우가 22세 카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날 대구는 호재와 변수가 있는데 호재 먼저 말씀드리면 세르지뉴가 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가격리를 마치고 경기를 준비하는데 교체로는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병근 감독도 이 선수를 빨리 활용하기 위해서 좀 경기 감각을 좀 심어주지 않을까 싶다는 내부적 얘기고요. 세르지뉴가 굉장히 세징야랑 비슷한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위로 올라가고 밑에서 있으면은 뭐 둘을 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슛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대구 입장에서 이 부분 굉장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교체 투입 후 좋은 모습 보면 이근호, 이용래도 지난 경기보다는 출전 시간 좀 늘릴 것 같고요. 변수는 정승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연봉 조정위가 열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어떤 결론이 나도 양측이 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 구단 측의 손을 들어준다? 그럼 정승원이 20일까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의 제기하는 동안에 또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못 뛰거든요. 그렇게 갈 경우도 대비하니까 정승원 선수의 인천전 출전 여부는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격적인 뭐 합의도 가능해서 훈련이 계속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자막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측해 주시죠. 무승부. 네. 대구의 상황이 조금 더 낫긴 한데 인천 3백을 뚫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인천 3백 지난 경기에서 나는 경고했거든요. 인천이 공격이 문제이기 때문에 대구의 수비는 뚫기 어려워 보이고 저는 뭐 1대1, 0대0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뭐 다 틀려도 어차피 창 기자한테 관심 쏠려있기 때문에 애매할 땐 무승부입니다. 저도 무승부를 하겠습니다. 뭐야. 자, 네 번째 경기 가겠습니다. 여기로 오후 7시 강명조감 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최대 빅매치라고 볼 수 있죠. 일단 개막전에선 희비가 갈렸습니다. 강원은 울산원정에서 0대5 대패를 당했고 포항은 인천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포항은 지난해 두 번의 맞대결에서 강원 상대로 2대0, 3대0 스코어로 2연승 달렸거든요. 그 5대4 대역전패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지웠습니다. 근데 아까 그 관계자랑 통화를 하니까 그건 1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효율증이 커서 그래서 지금 몇 번 더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막전까지 승리한 만큼 강한 자신감을 갖고 강릉 원정을 떠나는데요. 스쿼드 상으로도 포항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봐요. 이적 시장에서는 인보다는 아웃이 좀 많긴 했지만 김기동 감독 구상에 있는 외국인 공격수 듀오 정도를 제외하고는 인천전 승리 주역들이 모두 다 강릉으로 향합니다. 그렇겠죠. 일단 송민규와 강상우가 나란히 설 왼쪽 측면이 이 경기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인천전을 조금 보니까 야 거기 막아! 야 거기 숫자 많이 둬!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두 선수가 워낙 변칙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고 또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아, 네. 일단 빠르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감. 네. 어떤 선수와 1대1을 해도 나 할 수 있어. 이런 상황. 그렇죠. 두 번째 골 장면 봐도 골키퍼 맞고 나온 공이 그 송민규 앞으로 가잖아요. 네. 그 정도로 좀 운도 따라주고 있어갖고 두 선수를 막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밖에 뭐 팔라시오스, 이현일, 뭐 임상혁, 이승모 이렇게 움직임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김기동 감독이 개막전에서만 뭐 세 가지로 하면 돼요. 세네 가지. 세네 가지 그 변칙 전술을 썼는데 5번째 변칙 전술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타시와 크베시치가 뒤늦게 합류하면서 이날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공격적으로 득점을 노릴 것이 자명하고요.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정정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타시치가 아니라 타시입니다.
그래서 포항에서도 그 알아보니까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등록명이에요?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치가 안 붙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름에. 아마 알파벳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타쉬라고 좀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경기 얘기로 돌아오면 강원 수비 상태로는 포항의 득점을 좀 막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그 개막전에서 주장 임채민이 퇴장을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개막전에서도 수비가 좀 바뀌었거든요. 윤석영을 겨울 동계 때 계속 3백에 왼쪽 세우다가 갑자기 왼쪽 윙백으로 세우고 오른쪽에 김수범 세우고 이게 임창우 부상 때문인데 임창우가 이날도 못 돌아오고 임채민이 빠진다면 또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실마 토퍼가 아직 녹아든 모습 못 보여줬더라고요. 아직 그 호흡이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영과 김동현이 약간 그 겹치는 부분도 있어갖고 여기도 풀어줘야 되고 그래서 2라운드지만 조금 더 실험을 좀 해봐야 되는 팀이 아무래도 좀 병수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영표 대표가 첫 경기고 기죽지 말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좀 해주시죠. 강원 원정에서 변수가 늘 있잖아요. 그래도 포항으로 가겠습니다. 네. 조직력, 짜임새, 체력 모든 면에서 포항이 낫습니다. 저도 애매해서 한번 저는 이제 창 기자 미탑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기다 더하면 작년에 병수볼 경험한 신광훈이 약점을 김기동 감독에게 다 알려줄 것 같습니다. 7일 경기 가겠습니다. 오후 2시 수원 월드 경기장에서 수원과 성남이 맞붙습니다. 일단 두 팀 지난해 지겹도록 만났고요. 4번 만나서 성남이 3승 1패 의외로 강했습니다. 그러네요. 수원 원정에서 지금 4경기 3승 1무 그리고 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 개막전 결과는 수원이 좋았죠. 광주 상대로 1대0 승리, 뭐 스코어는 적었지만 슈팅수 23개가 말해주듯이 경기를 사실상 주도했고 아침 8강 효과가 개막전에도 이어졌다. 성남은 조금 몸이 덜 풀린 느낌, 개막전 뭐 날씨도 좋지 않았고 상대가 워낙 조금 끈질긴 축구를 하는 그런 제주다 보니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남은 0대0 무승부로 개막전을 마쳤고요. 이날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양측의 장신 공격수 제리치와 밀리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밀리치는 일단 등장을 했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뛰었고 슈팅 정확도는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스스로 어떤 공격 찬스를 만드는 능력을 맞아요.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수원 수비수들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고 제리치는 개막전에서 김건희가 워낙 좋기도 했지만 몸이 아직 덜 올랐다 그래요. 좀 더 시간을 들여서 경기에 투입될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그 경기가 이 경기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들의 파트너인 성남의 부시와 그리고 수원의 니콜라우도 이날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 팀 모두 득점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득점할 수 있는 두 외국인을 앞세워서 힘싸움을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측은 그래서 무승부? 저는 수원은 당분간 무승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실 뭐 공격이 크게 신뢰가 가지 않아서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으로 하겠습니다. 수원 2연승. 확실히 완성된 팀이다가 네. 전 제리치가 성남 수비와 상성에서 좀 앞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리치한테 믿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서울과 수원 FC 경기입니다. 서울 이야기는 당분간 기성용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일단 전북전에서 부상으로 36분 만에 교체아웃 됐는데 이날 출전 가능성 반반이라고 해요. 일단 3일까지는 정상 훈련을 못했다고 합니다. 실내 훈련만 소화를 했는데 녹화일인 4일부터는 정상 팀 훈련에 복귀한다고 하니까 사실 근데 허벅지가 좀 예민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학폭 논란도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은 가능성도 있고 또 전격적으로 나설 수도 있고 맞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기성용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 교체 투입한 한창인도 나쁘지 않았지만 기성용과 비교해 무게감이 좀 아직 차이가 좀 있거든요. 서울의 기스마르 조합이 확실히 그 플랜 A이기 때문에 이 조합을 정상 가동해야지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봐야 될 것 같고 나상호 팔로세비치 가세한 2선 확실히 좋습니다. 기대대로라는 표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북 상대로도 확실한 존재감 보였고 김동윤 감독 야 나상호 어떻게 막아야 되나 이게 또 올라더라고요. 지난 경기 세징야를 했고 이번에 나상호인데 두 선수가 다른 형이나 수원FC 어떻게 접근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서울의 고민은 전방입니다. 박주영 선수가 사실상 유일한 원톱 자원이라 지난 경기 후반에도 변화를 주고 싶어도 못 줬거든요. 네. 어떻게 박주영 선수가 이 상황을 풀어줄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 될 것 같고 수원FC는 양동현 부상이나 초대형 악재를 맞았는데 허벅지 미끄러기 8cm가 찢어졌대요. 적지 않은 크기인데 이게 사실 나이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미끄러지지 않아서 무릎이 나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회복까지는 6주, 경기 출전까지 최대 10주가 소요된다고 하니까 자원이 라스랑 양동현밖에 없거든요. 라스는 확실히 좀 기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마무리하는 카드가 양동현 혼자라고 봤을 때 수원FC는 사실상 스트라이커 자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김승준이 최전방에 나설 것 같고요. 빅터 출전 얘기 나왔는데 아직 조깅밖에 못하는 수준이랍니다. 경기 못 뛸 것 같고 박지수도 여전히 부상 중이고 조유민도 풀타임 출전이 쉽지 않아요. 서울 FC는 전체적으로 부상자 있는 상황에서 정상 전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22세 활용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잖아요. 네. 이 팀에 좋은 22세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원 FC는 김승진 최전방, 김건웅 센터백 지난 경기랑 비교해서 이 정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측 좀 해주시죠. 무승부 하겠습니다. 무승부. 예, 반면 양팀 다 화력이 약하지만 허리는 좋기 때문에 네. 치열한 미드필드 싸움 예상된다. 저는 서울 승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도윤 감독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하니까요. 나상호가 차이를 만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펼쳐진 6경기 미리 살펴봤습니다. 네. 얼마나 맞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리뷰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